안녕하세요. 행정학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목차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1편, 제2편, 제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1편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주가 소요됩니다. 2편은 4장과 5장인데요. 1주가 소요되고요. 3편은 6장부터 13장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6, 7, 8, 9, 11장은 각 2주씩 소요가 되고요. 10장, 12장, 13장은 각 1주씩 소요가 되어서 11월 30일 종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차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제1편, 2편, 3편이 있는데요. 1편은 행정의 본질, 그리고 행정학의 발달 과정, 그리고 행정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목차 부분 제3장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제2편은 이제 행정의 가치라든지 행정의 이념 등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편부터는 3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 부분인데요. 6장은 정책, 7장은 조직, 8장은 인사, 9장은 재무, 10장 전자정부, 11장 지방자치, 12장 공공서비스, 마지막 13장의 행정개혁,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본질입니다. 행정의 본질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의의는 여기서는 협의의 행정이 뭐냐, 그리고 광의의 행정이 뭐냐, 넓은 의미의 행정이 뭐냐, 여기에서는 거부는서를 설명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가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학문적 성격은 중요한 것이 기술성과 과학성의 대비가 됩니다. 기술성, 과학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와 행정입니다. 정보와 행정 이 부분에서는 국가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채소국가 혹은 야경국가라고도 하죠. 채소국가에서 행정국가, 그리고 또 신행정국가,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구성 요소가 행정과 환경입니다. 행정하고 정치 간의 관계, 혹은 행정과 법과의 관계, 이런 등등이 설명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행정의 본질 부분은 4가지로 설명이 된다. 첫째가 행정의 의, 두 번째가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세 번째가 정보와 행정, 네 번째가 행정과 환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입니다. 교재 3페이지를 보시죠. 행정의 개념 부분입니다. 행정은 그 영어로 보면은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정을 공행정을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공행정에 대비되는 게 사행정입니다. 사행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고 영어로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죠. Administration이 들어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정하고 경영하고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행정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교재에 교통행정, 보건행정,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민센터도 이용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를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행정이다. 그런데 그럼 행정이란 게 뭐냐? 정의를 내리기는, 한마디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 군주국가에서는 모든 작용이 군주권의 활동이었죠. 그러니까 행정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법치국가, 좀 표시를 할까요? 근대법치국가. 이게 되고 권력 분립이 시도가 되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지니까 행정이 뭐냐 이렇게 개념 논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개념 논의는 했지만 행정 개념 잡기가 참 어려웠다. 그걸 말해주는 게 쭉 밑에 내려오면 왈도의 설명이 있다. 왈도는 행정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다시 다른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행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광의의 개념하고 협의의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별표 하나 하기 바랍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의의 행정은 뭐냐? 거기 보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에 합치되는 그런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협동행위를 하죠. 그걸 행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행정은 뭐냐? 협의행정은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그 정부 조직의 활동에다가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행정, 공공행정 이렇게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를 한다. 이런 게 다 협의의 행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세프리츠라는 학자는 행정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적 정의, 법적 정의, 관리적 정의, 직업적 정의. 요 네 가지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정법, 관직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광의의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부가 하는 일하고 민간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요. 합쳐서 공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양자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서로 간에 협치가 되는 거죠. 즉 정부하고 또는 의료진하고 정부와 의료진 간의 어떤 공동 대응 이런 게 다 협치에 해당하는 즉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행정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행정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면 행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역사적인 어떤 전개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행정에서 핵심적인 특성은 바로 공공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공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이 나선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공문제 해결이 맞느냐? 이게 공공성을 따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공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성이 그 행정에는 정당성이 있고 그 행정에는 민주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 앞으로 보는데 배우게 되겠지만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좀 기업처럼 하라. 그래서 이러한 그 신공공관리론을 적용하면서 공공성의 역할이 반대로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어떤 대두로 인해서 공공성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공공성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공성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보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즈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공공성은 공공성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모든 조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성을 띈다. 공사 구분 없이 공공성을 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국가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는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즈만의 공공성 부분은 화면에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의 실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 실현 전략을 보면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라.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라. 두 번째로 공론장을 활성화하라.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서로 간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수기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수기 민주주의. 그래서 시민들 상호 간에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공의 영역이 어디까지 있냐,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관료들도 민주성을 확보하고요. 또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신공공 서비스론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이 고객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3대 변수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환경, 구조. 인간에 해당하는 게 공무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구조 그러면 정부 조직이 해당이 되겠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걸 행정의 3대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 4대 변수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것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고 행정의 5대 변수까지 되면은 추가되는 게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행정의 3대 변수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3대 변수는 인간, 환경, 구조인데 4대 변수는 기능이 포함되고 5대 변수에는 이념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19세기 이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행정 개념은 법학적인 행정 개념하고 행정학적인 행정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줄에 보면 1번 행정법학적인 행정 개념입니다. 이 행정 개념은 세 가지 학설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가 삼권분립적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하고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페이지 밑에 각주 4번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무엇이 입법이고 무엇이 사법이고 무엇이 행정인가.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만든다. 그러면 입법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개인한테 운전면허증을 내주는 것, 운전면허를 내주는 것, 이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되니까 행정이 되겠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한다면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작용이 사법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은 세 번째 줄에 이 학설은 행정의 개념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현대 행정의 적극적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준사법권이 됩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준사법권. 예를 들어서 밑에 각주 5를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위반한 기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 이것이 준사법적 기능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세심판원. 그 조세심판원에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이것도 준사법, 그런 적 기능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국가목적 실현설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국가가 법질서 아래에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일보 하기는 했으나 행정을 하나의 수단적인 존재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법함수설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뭐로 보는가 하면 법을 집행하는 법적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보면은 행정이 어떤 스스로의 어떤 창의에 의해서 한목적성이나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법학적인 행정 개념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가 삼권 분립적 공제설, 둘째가 국가 목적 실현설, 셋째가 법 함수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법학적인 행정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행정을 법규의 어떤 수단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법만능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법적인 과정, 절차를 중시하고 정작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것은 소홀히 하기 쉽다. 또 법이란 게 좀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를 강조하다 보면 필요한 행정의 적시성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정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학적 행정 개념입니다. 19세기 말 이후에 이제 행정학적인 행정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 행정관리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그리고 발전기능설, 정책화기능설, 신공공관리설, 뉴거버넌스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기적 우선 보면 행정관리설은 19세기 말이고요.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 그리고 행정행태설은 1940년대, 그 다음에 발전기능설은 1950년대, 그리고 50년, 60년대, 그리고 정책화 기능설은 60년대, 70년대, 신공공관리설은 70년대, 그리고 뉴 거버넌스로는 80년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설부터 봅니다.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첫째 행정관리설은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 차원에서 보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드로우 윌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관리설의 지를 뒷받침한 이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윌슨인데 화이트라는 학자도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수단의 어떤 능률화에만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행정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행정관리설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드로우 윌슨, 화이트, 그리고 능률성,
그리고 지지하는 이론은, 뒷받침하는 이론은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보면 통치기능설입니다.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 세계대공환, 세계대공환이 1929년이거든요. 그리고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행정기능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것이 통치기능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정책의 집행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정책 형성 기능까지, 그러니까 정책 형성이라는 게 정책 결정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뒷받침하는 이론은 정치 행정 이론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애플비가 되겠고요. 또 디목이라는 학자, 이 두 사람이 통치기능설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통치기능설은 1929년 세계대공황 뉴딜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했고요. 행정의 개념을 정책의 집행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책 결정까지 담당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애플비와 디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행정 행태설입니다. 행정 행태설은 허버트 사이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행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인들의 협동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정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한 행정관리설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면, 행정 행태설은 행정의 과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설하고 유사해요. 그러나 차이점은 행정학의 과학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관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행정 행태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논리적 실정주의가 됩니다. 논리적 실정주의.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하고 있죠. 행정 행태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행정 행태설은 행정학의 연구 범위와 행정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 행태설의 주장입니다. 행정학의 연구 범위는 사실결정 부분입니다. 사실결정. 그런데 행정의 영역은 뭐냐 하면 이 사실결정 플러스 더하기 가치결정입니다. 사실결정 플러스 가치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의 연구 범위와 행정의 영역은 다르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행태설을 우리가 새 이원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사실결정에다가 플러스 가치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 이원론,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책의 결정은 제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정 행태설은 사실결정에다가 가치결정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정책의 결정까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원, 정치행정, 새 이원, 새자가 붙게 되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정 행태설에서는 행정학의 연구 범위는 사실결정, 근데 행정의 영역으로는 사실결정 플러스 가치결정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행정 행태설은 뒷받침하는 이론은 논리적 실정주의,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는 허버트 사이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발전기능설입니다. 발전기능설은
행정을 사회 문제 해결자로 보는 것이죠. 그럼 통치기능서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통치기능서보다도 더 적극적이다. 어떤 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 나서서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바이든 그리고 에스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정책화 기능설입니다. 정책화 기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정책화 기능설하고 세 번째 이야기한 행정행태설의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행태설은 아까 이론적 뒷받침을 논리적 실증주의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책화 기능설은 이론적 근거가 현상학이나 비판 철학이 됩니다. 현상학, 비판 철학이 됩니다. 현상학이 뭐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론적 뒷받침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이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행태주의가 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상아탑이라고 봤던 거예요. 대학에서의 그런 상아탑이 실제 문제, 흑인 폭동이니 반전 시위니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학문은 상아탑에 존재다. 즉, 적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적실성, 사회 문제, 학문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렐레번스, 적실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것이 정책화 기능설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라스웰이나 에스겔 드로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 여섯 번째가 신공공관리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역할하고 맞추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가적 정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강조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오스본하고 게블러를 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뉴 거버넌스론입니다.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협치라 그랬죠.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코로나19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같이 힘을 합친 협치,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적인 그런 수평적인 그런 체제죠. 그 대표적인 학자로 로즈나 프레드릭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입니다. 최근에 정부 개혁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경영화, 기업형 행정 이런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취지는 이제 정부 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해서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하고 경영은 그게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양자의 그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유사점을 먼저 보면요.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같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유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료제적 성격을 띈다. 정부가 관료제 성격 띠는 건 당연하고요. 대규모 사조직도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관료제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차이점을 보면요. 목적이 다르죠. 공행정,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지만 사행정,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그래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할 때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은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정 경영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행정, 즉 경영의 정치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네 번째는 이제 독점이나 경쟁자 없는 독점이죠. 행정은. 그러나 사행정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밑에 표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행정은 목적이 공익 추구입니다. 경영은 이용 극대화입니다. 정치 권력적 성격에서 보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경영은 그러한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독점성에서 차이, 영향 범위가 행정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지만 경영은 고객에 한정이 되고요. 평등성에 있어서 행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경영은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고객을 좀 더 우대에 대우를 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법적인 규제가 엄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3번 양자 간의 상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행정이 경영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사행정, 경영도 못지않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한 7번째 줄 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양자 간의 한계를, 즉 행정과 경영 간의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제3섹터, 표시하시죠? 제3섹터, 별표 2개 표시 바랍니다. 제3섹터라는 건 뭐냐면 제3섹터가 있으면 제1섹터가 있고 제2섹터가 있겠죠. 그 제1섹터를 정부 부문이라고 하고요. 제2섹터를 민간 부문, SECTOR, 민간 부문이 됩니다. 그 제3섹터라고 하는 것은 제1섹터와 제2섹터를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공공성하고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러한 예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방 공공 서비스 공급.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제3섹터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본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과 정치 간의 관계입니다. 교재 9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4번 행정과 정치입니다. 행정은 기술적, 관리적 성격을 띠고 있고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그래서 이 정치행정 이원론은요, 그 배경을 보면은 역관주의의 극복입니다. 역관주의를 극복을 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역관주의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잭슨 대통령 때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어떤 정당의 충성심, 특히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에 임명을 하는 그런 체제를 역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폐단을 가져왔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관직을 부여해주는 이런 폐단이 있었고요. 결국 역관주의는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요. 역관주의에 불만을 가진 사람, 그때 자기가 역관주의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으로부터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폐단을 겪으면서 이제 진보 개혁 운동으로 나가게 되겠고, 그러면서 역관주의가 종말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보 개혁 운동에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편들턴법,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를 보면요. 그 행정은 기술적, 관리적 성격을 띠고 있고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우드로 윌슨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정치와 행정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이론론. 그래서 이 시대순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그 다음 화살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다시 화살표 하시고요. 정치행정 새-이론론이 됩니다. 그 새-이론론이 바로 행정 행태설입니다. 정치행정 새-이론론. 화살표 하시고 정치행정 새-이론론. 정치행정 새-이론론. 이게 발전행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과 정치 간의 관계를 시대순으로 비율하면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6번째. 그러나 양자가, 즉 행정과 정치가 전혀 별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치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자 간에는 실제로 중첩이 된다. 구체적으로 행정관료들이 위임 입법을 통해서 행정상의 입법을 하고 있다. 이런 밀접한 관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기출 지문을 몇 가지 한번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입니다. 자,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맞다 틀리다? 답은 틀립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정치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행정은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다시 읽을게요.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맞다? 틀리다? 답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행정 새-이원론. 그러니까 앞에 기존의 이원론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이원론, 사이먼의 정치행정 새-이원론에서는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런 지문이 2013년도 국회직 8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행태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우드로우 윌슨이라든지 굿노 같은 대표적인 학자가 있고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디목이나 애플비 같은 대표적인 학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절의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정부에 관한 학문의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행정학의 성격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3번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의 경우에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위기, 즉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나 주제가 다른 학문하고 구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을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른쪽이 2번입니다. 행정학의 전문 직업적인 성격입니다. 행정학이 어떤 의학이나 혹은 법률가들에 비해서 전문 직업적인 성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이라는 것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갈수록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 시기에 행정학의 전문 직업적인 성격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입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 중에 어느 측면에 중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과학성, 기술성이 논해지겠죠. 우선 과학성은 과학성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기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걸 기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성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행정학에서의 그러한 기술성은 나중에 정책학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왜, why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행정학에서의 과학성 문제는 행태주의에 의해서 고무되었습니다. 인간의 행태에 관심을 가지고요. 또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래서 이걸 value free라고 합니다. value, 가치, V-A-L-U-E, 그 다음에 free, 여기에 F-R-E, free라고 하는 것은 배제란 뜻입니다. 공짜 이런 뜻이 아니고 가치, 배제, value free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위에서 6번째 줄, 대표적인 학자로서 사이몬하고 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학은 과학만도 아니고요. 또 기술만도 아니고 양면성을 가지는데 다만 입장 차이에 의해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중시하느냐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인데 보편성은 일반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이론, 행정학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제도가 후진국들에 많이 이식이 되었는데 많은 경우 실패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보편성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 특수한 상황에 맞는 어떤 특수 이론이 행정학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5번의 행정학의 가치 판단하고 가치 중립성입니다. 가치 판단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죠. 하지만 사회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를 연구하지 않는 몰가치적인 그런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행정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치 판단의 개입은 필수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학문은 실천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행정학의 어떤 사회과학성은 소홀히 하기 쉽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용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장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 주제는 제외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규범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인과 졸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은 이 자인의 세계를 연구해야 돼요. 자인, S-E-I-N. 그런데 행정연구를 당위의 차원, 졸렌으로, S-O-L-L-E-N, 졸렌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보고요. 세 번째로 이념적 기생충, 너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생충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절 정보와 행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됩니다. 1번 정부의 개념입니다. 정부에는 행정부도 들어가고 입법부, 사법부도 들어갑니다. 우리 헌법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상으로는 정부의 의미가 협의적으로 사용된다. 헌법 제3조에 보면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협의의 의미다.
그래서 입법기관하고 사법기관은 배제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정부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 2개 하시고요. 실제로 출제가 종종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다. 맞죠? 평등을 정진시키기 위한 개입을 허용한다. 맞습니다. 즉 소외 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 의료 보장,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반면에 거기 표시합니다. 별표 2개 하고 밑줄 것이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한다. 이 지문을 가지고 내용을 다르게 적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기출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 아닙니다.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한다. 그래서 소외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 선호하지 않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 반대하고 오히려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특성의 변화와 행정입니다. 그 변화 과정은 그 다음 줄에 있는 최소국가 그리고 행정국가, 신행정국가가 됩니다. 자, 최소국가 보면은 그 앞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절대국가예요. 절대왕정국가. 그 절대왕정국가에서 화살표 최소국가 그리고 이제 행정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국가에서 이런 최소국가로 간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국가에서 최소국가를 입법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입법국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가는 계기가 된 것은 시장 실패가 있고요. 행정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 간 것은 정부 실패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절대국가 혹은 절대왕정국가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화살표. 그 화살표 위에다가 시민혁명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입법국가. 그러니까 입법국가라고 하는 소극국가입니다. 소극적인 국가. 그 다음에 입법국가에서 화살표하고 행정국가. 그 화살표 위에다가 시장 실패. 그 다음에 행정국가에서 화살표하고 신행정국가인데 화살표 위에 정부 실패.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1번의 최소국가를 보겠습니다. 최소국가를 보면은 절대국가가 취한 중상주의, 절대왕정국가는 중상주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간섭을 했고요. 절대군주 지배하에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었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최소국가 혹은 야경국가라고도 하죠. 국가는 그냥 야경이나 하고 도둑이나 잡아라 이런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했죠. 그러면 경제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경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경제는 균형점을 찾는다 이렇게 보죠. 균형점을 찾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 이상 간섭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하면 아마 경제원론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호칭을 정리를 할게요. 예비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비공무원들 중에 이 강의를 듣는 예비공무원 중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게 된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초과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균형점을 찾고 초과 수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서 균형점을 잡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그러죠. invisible hand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아담 스미스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invisible hand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가 실패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행정국가로 등장이 됩니다. 시장 실패에 따라서 이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가에서는 이제 오른쪽 맨 위입니다. 정의를 내리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에서 행정권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 명절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경기는 부양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거는 출제가 되었는데요.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케인즈와 대척점에 쓴 사람이 하이에크인데요. 하이에크는 공급을 중시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했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는 부양된다. 이렇게 케인즈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가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나 행정국가가 여러 가지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신행정국가가 되겠습니다. 신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정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행정국가를 좀 더 바로잡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케인즈에 일단 반박을 가하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신행정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앞에 행정국가는 큰 정부죠. 그죠? 그걸 강조했던 데 비해서 하이에크를 위시한 사람들은 신행정국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신행정국가의 네 번째 줄. 강력한 행정부는, 이게 이제 행정국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강력한 행정부는 그것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게, 그게 대표적인 예가 197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민발의 13 프로포지션 13에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밑에 적어놨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금 제대로 내기 싫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행정국가의 특징은 공급 중시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했지만 하이에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공급 중시 경제학은 뭐냐면 조세 감면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게 되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공급 확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신행정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국가별로 보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 윗줄 봅니다. 신행정 국가의 특성을 보면은
국가의 역할이 감소가 됩니다. 첫째,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입니다. 적극국가라고 표시하시죠?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 별표 하나 하시고요. 적극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또 세금은 잘 그치질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국가로 전환이 됐다. 규제국가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국가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일 이런 데만 치중을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적극국가는 거기에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규제국가는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진다. 한 발 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복지 혜택 제공자에서 시장 형성자로 복지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역할을 다소 줄이고요. 시장 쪽에다가 시장 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국가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의회 정체에서 분화 정체로 변하다. 요거 별표 2개하고 밑줄 것이죠.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의회 정체라고는 전통적인 데서 분화 정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죠. 그 의회 정체는 뭐냐? 그 밑에 줄에 장관 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이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분화 정체에서는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한다.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화에서 제도적 분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확산.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신자유주의가 어떤 시장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경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신자유주의 확산은 국가주의에서 시장주의로 전환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분화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정부 조직의 팽창인데요. 복수차관제의 운영 확대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복수차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총 7군데가 되겠습니다. 적어보시죠. 국문, 보기, 가외, 산 이렇게 7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마지막 산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장 넓게 복수차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차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수는 7개다. 국문, 보기, 과외, 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으로서 정부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을 소개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걸 보시면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이론을 필두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이론은 다음에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 각 부서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서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한다. 그 동기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이다.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는데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평균 2배 정도의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 왜 이처럼 과잉 생산을 하는가? 그 이유는 많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혜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어떤 산화 기관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퇴직 후에 자리 보장도 기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상 극대화 현상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수행이 될 때 그때는 각종 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 가지고 공공 지출로서 이걸 이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 상태로 회복하지 않고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회 혼란기에 공공 지출이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 상향 조정된 것은 혼란이 끝난 뒤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바그너의 국가경비 팽창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더 증대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버멀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생산하는 그 서비스 생산 비용이요,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를 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현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민간에서 할 때는 한 서너 명이 하면은 일을 끝낼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할 때는 그 인원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되면 지출이 늘어나고 그것은 결국 정부 지출 재정의 증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버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생산 비용이 혹은 임금이 빨리 증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버멀 이펙트라고 하는데, 특히 버멀 이펙트는 별표 2개 하시고 밑줄 긋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멀 효과는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 정부의 서비스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했어, 이런 식으로 지문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상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현상이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어든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다에 사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독점하는 거죠. 정부의 존재를 리바이어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분권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치적 맥락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의를 보면요, 민주국가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정치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교재 2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첫째로 정책 결정을 통한 관여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의 영향력이 강조되면 그에 반비례해서 행정관료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가 가치 판단을 통한 관여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공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활력과 쇄신을 통한 관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치 환경의 변천입니다. 민주성과 능률성인데요.
행정의 탈정치화 모형이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관료들의 민주성이 문제된다. 관료들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관료들의 민주성이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관료들의 자신들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부로 바뀌어졌다. 이걸 가리켜 제도적 관료제라고 하고요. 이처럼 정치적 환경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법의 관계입니다. 교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법의 관계를 먼저 보면 상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선 법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행정의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행정에다가 권한을 부여해 준다. 다시 말하면 행정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행정절차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법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행정이 법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첫 번째가 준입법 기능입니다. 준입법 기능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위임 입법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든지 각종 불령을 제정한다든지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준사법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 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조세 심판론에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하는 것도 여기에 준사법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법의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거기 표시하시죠. 별표 하나 하시고 국가의 행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 불령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불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원칙이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건 적극적 원칙이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냐면 법률에 의한 수권, 권한을 수여받았을 때, 수권을 받은 때에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즉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의 법적 환경은 이중 구속의 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요. 좀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기가 좀 꺼려지고요. 또 감사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감사도 받고 또 징계도 당하는 그런 이중 구속의 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과 경제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행정과 경제의 관계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 개입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에 대한 반응은 작은 정부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행정의 규모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경제 환경의 문제점이 됩니다. 정경유착과 부패를 이용한 기업의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권력
관료 대기업 간에는 철의 삼각지대가 구축이 되고요. 관료들은 기업으로부터 퇴임 후 자리 보장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정상적인 행정이 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느냐?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규제 완화 영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른쪽 맨 윗줄에 보면 거버넌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어떤 행정국가의 그 정부 실패하고 신공공관리, NPM이라 그러죠. 신공공관리의 시장 실패, 이걸 다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료제한테만 맡기기도 그렇고 시장에게만 맡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같이 대응하자. 즉 정부, 시민, 사회, 시장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행정의 본질에 대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